원소의 최후, 원소의 봉기. 원술은 고조부 원한 이래 4세가 삼공에 오른 명문집안에서 원봉의 적자로 태어났으며 형제로는 형인 원기가 있었는데 동탁 토벌전 때 동탁에게 숙청당했고 원술이 적장자가 되었다. 원서는 원술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얼자인 서울로 일찍 죽은 숙부인 원성의 양자로 일접되어 원술과 원수의 사이는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에 조조와의 투쟁에서 홀로 위협을 느낀 유비는 기주, 청주, 유주, 병주를 장악하고 있었던 원수와 친분이 있는 정현 선생에게 원수와 손잡을 수 있는 서신을 부탁했으며 정현은 개인적으로 유비의 소시적 학당 선생님이기도 했다. 유비의 서신을 받은 원소는 조조를 비난하는 진림의 경문을 시작으로 명장, 알량과 문치를 선두에 세워 여양에서 조조와 격돌하게 되었다. 그런데 처음에 기세등등했던 원소가 왠지 모르게 움직이지 않고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직감한 조조는 주력군을 그대로 주둔시킨 상태에서 비밀리에 호도로 돌아갔다. 홀로 서기에 성공한 유비는 소식적 학당 정현 선생의 도움으로 원수와 손을 잡으면서 조조의 위협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여양은 상수가 흐른 개성의 송악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원수의 기반지 기주, 청주, 유주, 병주는 금강산과 관중을 흐른 한강 지역입니다. 유비의 패배와 흩어지는 도원결의. 조조 대군의 출병 소식에 서주의 유비는 책사 송건을 원수에게 보내 호도로 공격할 것을 요청한다. 조조의 출병으로 비어있는 호도를 공략하면 조조는 기반 지역을 상실하고 황제를 잃게 되는 곤란한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그것은 유비의 뜻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건한 5년 유비가 서주 자사 차주를 살해 서주를 점령하고 조조를 배신하자 조조는 유비를 직접 치기 위해 출병했다. 전풍은 이 호기를 보고 원소를 설득해 조조의 뒤를 치려고 했지만 원소는 자신의 막내 아들 원상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전풍은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이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평생 찾아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겨우 어린아이 병 때문에 놓치다니 애석하구나 라고 말했다. 이에 원소가 분노하여 이 둘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다. 유비는 서주를 차지하면서 조조와 결전을 앞두었으나 전풍의 좋은 계책을 거절한 원소의 정세판단 부족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전풍은 자는 원어이며 거록군 또는 발해군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록이란 제후국 조나라가 있었던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 조나라가 있었던 거록이 발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보를 송건은 서주에 머무르고 있는 유비에게 즉각 전달해 준다.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자력갱생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장비의 야습 계획은 탈로 나서 역습을 당하고 조조의 대군의 서주는 조조의 수중에 떨어지고 관우마저도 조조의 포로가 되기에 이른다. 관우의 오관육참. 유비는 원수의 군대로 출전했고 백마전투에서 조조의 군대로 출전한 관우는 원수의 명장 알량과 문추를 베는 공적을 세웠으며 호도로 돌아온 관우에게 유비의 밀서가 도착했다. 그동안 헤어졌던 구구절절한 사연은 관우의 옷깃을 적시고 유비가 원수의 기반지에 있으니 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묘한 뉘앙스가 관우의 의기를 다시 한번 일깨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눈치챈 조조는 관우의 만남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이에 관우는 그동안 받은 선물을 모두 곳간에 놓고 문을 봉한 뒤 서신을 남겨놓고 말없이 떠났던 것이다. 오관육참이란 관우가 있었던 호도에서 유비가 있었던 원수의 기반 지역으로 가는 여정에 조조의 영역인 5개의 관문에서 6장소를 비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관우가 오관을 지나 황하를 건너 원수의 영토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역사 속의 황하란 황주에 흐른 강을 황하라고 했습니다. 관중 안에 한강이 바로 황하였습니다. 오관은 관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관을 통과하는 중간에 진국사라는 곳에서 관우와 한 고향 사람인 보종이라는 승려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진국사는 진국이라는 땅에 있었던 사찰로서 진국은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원소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금강산 지역이었습니다. 관도 전투. 당시 후한 황제는 명목상의 존재였고 중원곽지는 군웅이 활과하는 전란의 시대였다. 서서히 군웅 중에서도 승자만이 살아남게 되었으니 그중
가장 강력한 자들이 조조와 원소였다.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이기도 했다. 조조는 여포 원술, 장수 등을 차례로 쓰러뜨리며 하남에서 강소성, 장강 이북에 걸친 지역을 지배했다. 한편 원소는 4세 상공이라 불리는 명문가 출생으로 비록 노비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였지만 한복, 공손찬, 장현, 공용 등의 군벌들을 격파, 병합해 청, 기, 유, 병의 4개 주를 지배했으며 당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서 최고의 위세를 떨쳤다. 조조와 원소는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의 무대가 현 차이나와 같이 넓은 지역이 아니라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200년 천하를 평정해 가던 두 호랑이 조조와 원소는 양무에서 영체를 세우고 마주 섰다. 드디어 관도대전의 서막이 올랐던 것이다. 관도대전의 첫 전투 양무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을 도강도무 양무 금능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이 양무로 군명 금능이란 금강산 북부의 지역국 오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원소의 최후. 원소의 패배를 본 귀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나 원소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패잔병을 수습해 귀환했으며 반란을 일으킨 군현을 공격해 모두 평정했다. 또한 원소는 전풍을 처형했는데 이는 원소가 두고두고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 원소와 합류하지 못한 군사들은 조조의 공격을 받아 죽거나 사로잡혔는데 조조는 사로잡은 병사들을 모두 생매장해 죽였다. 조조 역시 원소의 침입으로 영내에 큰 피해를 입어 내부를 정리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했으므로 관도대전 이후 원소와 조조는 황하를 사이에 두고 군대를 주둔시켜 약 1년간을 대치했다. 조조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양측 모두 손실이 심각해서 긴 대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202년 5월 관도의 패전 이후 건강이 악화된 원소는 병이 들어 피를 토하며 죽었다. 이에 원소의 아들 원상이 뒤를 이었으나 나이가 어렸으므로 원소의 조카 원담은 원소의 장남이나 원소가 그를 자신이 죽은 형의 양자로 입적시켜 호적상으로는 원소의 조카이다. 원담은 원상에게 공공연히 불복하여 자신이 원소의 후계를 이어받을 것을 주장했고 이로 인해 원소의 세력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조조는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귀주를 공격했으나 원상에게 여양에서 격파당하여 절수한다. 하지만 원담이 원상을 공격함으로써 내전이 발발했고 이 틈을 타 조조는 원담과 연합하고 다시 원상을 공격해 멸망시켰다. 이로써 원소가 세운 정권은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조조는 뒤이어 원담과 싸워 그를 죽이고 귀주를 평정했다. 205년 1월 이로써 조조는 당대의 최대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북방정벌의 비밀. 조조가 원소를 이은 원상과 원희 형제를 제거하기 위해 북방정벌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이들 북방정벌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원상 원희 형제가 요소 지방의 오한조에게 몸을 맡겨 피했다고 합니다. 우선 요동 요소의 경계 요와 오한족의 정체, 조조의 참모 곽가가 전쟁 중 죽은 역주의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평안도 덕천의 군명을 요원 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원의 군명을 요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의 군명을 행주 덕양이라고 하며 덕양은 곧 형주를 거면 명칭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해의 군명을 예주 단양 덕원이라고 합니다. 덕주 덕양 덕원은 덕의 근원으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요 지역으로 천하의 중심 제왕의성 한성 국내성에 있었던 한양 장안의 지역을 요양인 만주라고 했습니다. 오환족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에 있었던 환족인 박달 배달족으로 환단고기의 환단이란 신시계천의 박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북방정벌이란 역사를 조작하면서 현재에 조작된 요동 요소의 지명을 채우기 위해 지어낸 허구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요는 역사 속 황해도 수안 평안도 덕천 영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현 동북 삼성에서 요의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요 지역이었을까요? 조조의 참모 곽가가 죽은 역주란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역양이라고 합니다.
역주는 함경도 영흥의 역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관중인 한양장안의 중심지역을 역약인 박터라고 했습니다. 종로마. 유비가 형량의 유폐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 유폐의 명을 받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와중에 명마 종로마를 얻게 되었다. 종로마는 속설에 주인을 죽인다는 말로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지 어찌 미물인 말 한 필이 나의 죽음을 좌우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유비는 계속 종로마를 타고 다녔다. 유폐는 후계자 문제로 유비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유비는 전초의 소생인 유기가 장남이므로 유기가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이 예법이라고 증언하였으며 이를 들은 현 부인인 최씨의 미움을 사고 있었다. 유비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최 부인이 동생 최모와 한 가지 계책을 세운다. 즉 형주에 속한 각 군의 관원들을 양양에다 모아놓고 연회를 열면서 유비를 정하여 유폐 대신 손님을 접대하도록 한 다음 기회를 보아 유비를 죽이자는 것이었다. 때가 이르자 유비는 그 연회에 참석하려고 양양에 도착하였다. 계월과 상의한 채무는 사람을 시켜 동남북의 세 대문을 지키게 한 다음 오직 서문만을 남겨 놓았는데 그곳엔 계곡이 막고 있어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유폐, 빈객, 이적 등이 유비에게 눈짓으로 직간에 가는 것처럼 후원으로 나오게 하여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유비에게 알려준다. 이에 급히 종로마에 오른 유비는 서문을 향해 달아나고 이 보고를 들은 채무는 급히 군사를 이끌고 추격한다. 서문에 이른 유비는 추격병이 이미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황급히 말을 몰아 계곡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몇 발짝 옮기지 못하고 말의 발굽이 물에 푹푹 빠졌던 것이다. 이때 유비가 크게 외친다. 종로 종로 오늘 내가 나를 해치려느냐. 그러자 종로마가 갑자기 물속에서 몸을 솟구치더니 단번에 3길이나 되는 강을 훌쩍 건너뛰며 나는 듯이 서쪽 언덕에 닿는 것이 아닌가. 추격하던 채모의 군사들은 건널 방법이 없어 우왕좌왕하는 사이 유비는 공경에서 벗어나고 만다. 양양의 계곡지대가 바로 금강산과 한라산의 협곡 지역입니다. 빈객 이적의 눈짓으로 위기를 알아차린 유비는 주인을 죽인다는 종로마의 활약으로 역으로 유비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종로마인들 자신의 주인이 죽기를 바랐겠는가? 다 인간들이 못났을 뿐입니다.